지금 8시가 됐는데요. 제가 개발했던 교안,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세 가지 과목으로 제가 먼저 나눠놓고 교환을 디자인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미술 편이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학, 순서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요. 어, 첫 번째, 이제 미술 편을 가장 제일 앞으로 둔 이유는, 이게 미술로 한정되지가 않고, 이제 다양한 교과에, 거의 대부분의 교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첫, 순서로 이 미술 편을 뺐고요. 나머지는 이제 차차 그 순서가 됐을 때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술 편에서 전체적인 이 목차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제일 처음에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넣었습니다. 미술과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논문에 근거해서 이렇게 또 교육 과정에 근거해서 이제 넣어서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했고요. 어,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디지털 도구가 미술과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데 어떤 창작하고 표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되짚어 보면서 처음에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도구의 특징을 잘 알아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걸 개발해 줄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필요성을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을 하면서 어, 수업했던 사례들을 이제 쭉 묶어놨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목차를 보시면은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 쭉 보고 수업 사례, 그리고 이 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도구까지 이제 1차시에서 쭉 살펴봅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차시에서 이제 캔바, 또 3차시에서 캔바인데요. 아까 이제 그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캔바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중복되는 것들은 제가 알아서 좀 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별성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캔바 수업, 이제 직센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수백 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적용했던 그 캔바 그 활용 수업에서 활용만에 이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초점이 이겁니다. 그 어떤 디지털 이미지를 사실 저희가 아이들이 어떤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그냥 종이에다가 그리게 되면은 기능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아이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리기 기능이 약한 아이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면은 좀 더 쉽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도구 중에서도 드로잉 툴이 있죠. 뭐 프로크리에이트나 아니면 스케치북 같은 어플이 있는데 이런 어플을 하면은 그래도 결국은 이 조금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리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 툴,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나 캔바 같은 디자인 툴을 이용하면요. 그러면 선택, 조합, 그리고 편집 정도만 잘 하면은 잘 그림을 그리지 못해도 이제 잘 그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캔바를 잘 활용해서 이제 그 자기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잘 표현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2차 시하고 3차 시에 떠는 그런 기능들, 이 수업에 필요한 이런 디지털 이미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수업에 필요한 기능들을 잘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사례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제 그리 기능이 약해도 이제 이미지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디지털 도구를 잘 이용하면. 그래서 수업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했던 활동들을 이렇게 이제 그 다 링크 걸어놨거든요.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하고 했던 활동들을 이렇게 패들릿으로 다 걸어놨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용했던 툴이 이제 AI 생성 이미지 툴. 그, 네, 요걸 볼게요. 이미지 툴인 그 리튼과 그 캔바를 이용했는데요. 물론 캔바 안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디어, 어, 그, 어, 그 AI 이미지 생성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잘 조합을 해서 캔바 안에서 모노, 플랫폼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품질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두 개 다 써봤는데, 이제 리튼에서 조금 더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같이 썼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제 했던 수업 중에서 이제 실과에서 미래 모빌리티, 전동 모빌리티를 만들어보는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보는, 활동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아이가 생각했던 거는 캠핑카 디자인이었고, 근데 캠핑카가 수륙 양용으로 되는 그런 캠핑카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륙 양용으로 된 캠핑카를 생성형 AI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배경 깔고, 여기다가 이제 잘 편집해서 넣었던 그런 이미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이 됐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방금 보셨던 게 미래 수송수단 디자인하기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쭉 제가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이 16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렇게 아까 실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 5학년 2학기, 이제 저는,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렸네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고요. 그 5학년 2학기 부분에 역사가 이렇게 한 방에 다 실어져 있습니다. 이제 역사를 이렇게 그 집중해서 5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기억에 남는 역사의 한 장면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생성형 AI와 캔바로 어떻게 잘 조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수업에 대한 이제 절차, 순서 이런 것들을 이 PPT에 이렇게 담아냈고요. 처음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먼저 브레인스토밍이나 아니면 리튼 같은 생성형 치즈피티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을 시키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제 스케치를 하게 되죠. 이렇게. 그 간단하게 저는 그냥 이면지 한 장씩 나눠주고 아이디어 한번 스케치해봐라. 그리고 싶은 이미지를 대략적으로 그려봐라. 그래서 뭐 졸라맨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튼과 캔바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내는 수업을 했고요. 그걸 담은 게 이제 여기 이제 패들렛에다 담아놨습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 일반적인 캔바 연수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카드 뉴스나 포스터 제작하기 등등 이제 제가 했던 나머지 학생들하고 했던 것들을 담아놨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을 위해서 캔버하고 리튼만 쓴 게 아니라 이제 패들렛까지 같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패들렛만의 강점이 있죠. 이게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에듀테크 도구들을 총 집합 다 해봤을 때 제일 좋은 도구는 패들렛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떤 학습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이 한 페이지 안에 모든 학습 결과물을 다 담을 수 있거든요.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예전에는 저희 그 실무원 함께다가 이렇게 가져와봐라 해서 한 장씩 해서 한 장씩 보여줬잖아요. 이제 디지털화가 돼서 패들렛이라는 엄청 강력한 도구가 개발이 돼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썼다는 것을 이제 강의하실 때 쓰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모두 다 구글 계정 하나만 있으면은 금방 가입이 가능하죠. 그리고 청소년 보호 정책도 예, 실어놨습니다. 저희 리튼 하면은 사실 이제 대부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챗GPT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청소년 보호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게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리트는 자체 정책으로 성적인 표현, 폭력적인 표현 같은 거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걸러져요. 하지만 학부모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죠.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방망이로 사람을 때리는 폭력적인 장면을 그려줘 하면은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요것들을 이제 강의할 때 한 번씩 짚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세 개 플랫폼에 대한 그 보호자 동의서, 그러니까 세 개 다 거의 비슷해요. 13세나 14세 미만의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 동의서를 하나 이제 배부를 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꼭 짚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간혹 이제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챗GPT는 13세 미만 학생 이용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도 금지입니다. 이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 적절한 도구로 이 생성형 AI를 고른다면 리튼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튼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리튼을 쭉 보면 이게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다 만들었는데 또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조금 바꿨습니다. 그 담당자님 쪽 여기 참고해 주시죠.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여기서 몇 장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자 여기 어쨌든 요거는 이 생성형 AI는 언제 썼냐면
물론 이제 캔바 이제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미지가, 일러스트 이미지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가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없으면은 만들어야겠죠. 네, 생성형 AI 리튼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리튼을 썼습니다. 아까 제가 캠핑카 잠깐 보여드렸죠? 그럴 때 아이들이 여기 없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데 도저히 이제 찾아봐도 없다라고 하면은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사실 너무 간단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간단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생성형 AI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튼이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 작성법도 놓고 이제 여기 넘어가고요. 리튼 이제 생성형 특히 이미지 크리에이터 있잖아요. 이거 만들 때 제일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손 개수가 잘 안 나온다거나 뭐 사람하고 동물이 융합된다거나 아니면은 눈 개수가 잘 안 맞는다거나 이런 고질적인 이미지 크리에이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제가 채팅창을 지금 안 보고 있어요. 네. 따로 질문이 없으신 거죠? 네. 네.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이미지를 지금 보시는 거 저희 애기가 보는 책을 그대로 캡처해서 왔거든요. 이런 페이지가 스타일이나 캐릭터가 일관되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챗GPT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계였고요. 수준이었고. 근데 여기 한번 쭉 볼게요. 이런 스타일들. 일관되죠. 근데 챗GPT로, 아니, 그냥 생성형 AI를 만들면 이렇습니다. 제각각이죠.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포스터 한 장 만드면은 이런 게 필요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수업에서는 뭐 나의 경험을 글로 씁니다. 글로 써서 사파를 한 세 장 정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페이지가 일관돼야겠죠. 스타일이나 이미지 캐릭터 자체가.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챗GPT를 이제 좀 바뀌었죠. 요새 이제 카톡 프로필 보시면 아시죠? 거기 그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서 이제 막 올리시잖아요. 그 이제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하시면은 챗GPT에서 이렇게 일관된 이미지를 어느 정도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 이용하시면은 일관되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배워야 할 이제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챗GPT에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업에서는, 챗GPT는 사용을 못하죠.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쪽에서 13세 이상, 14세 이상은 챗GPT를 학부모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캐릭터를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캐릭터를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캐릭터가 마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장면을 그려줘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이 캐릭터가 놀고 있는 장면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관된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이런 방법을 알려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앞에 개관은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 캔바입니다. 캔바. 자, 캔바는 사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제작을 했냐면 캔바로 교환을 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실습을 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하나 다 넣었거든요. 근데 실습을 하려면 캔바 교환을 다 이렇게 배포를 해가지고 각자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실습 페이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어, 조금만 더 진행을 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입이나 클래스 개설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중복됩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라고 그냥 지나갈게요. 이제 이거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일 먼저 학생들하고 해야 될 게 학생들이 구글 계정 있어요. 혹시 구글 계정 없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구글 워크스페이스, 에서 생성을 해서 학생용 계정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강의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캔바를 처음에 하자마자 학생을 초대해야 됩니다. 여기 팀원으로 초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생님은 이제 평생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유료 버전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니죠. 무료 버전이죠. 학생들을 유료 버전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작업을 이 초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건요, 클래스 만들기입니다. 이제 저희 반만에, 제가 이제 35학년 5반이거든요. 5학년 5반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초대하는 거죠. 그 작업을 이 클래스 만들기에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이들한테 유료 권한도 부여했고, 클래스로도 다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뭔가 수업을 할 준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배부를 합니다. 자, 이 안에서 물론 과제 배부를 안 해도 충분히 그냥 할 수 있어요. 아이들 각자 만든 다음에 그냥 다운받아서 패드레스에다 올리거나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여기 안에 있는 과제 배부 기능도 한번 이제 연수할 때, 강의하실 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쭉 순서대로 아주 아주 상세하게 제가 실어놨으니까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3월 28일에 이게 UI UX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기능이 막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라는 이게 외국계 기업에서 만든 거잖아요. 과제라는 그 단어가 할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제가 할당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다 쏴줍니다. 이제 제가 클래스에 소속된 학생들한테 다 쏴줄 수가 있어요.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알림이 옵니다, 알림이. 선생님이 PPT를 쏴줬다. 확인해봐라. 알림이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알림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이제 과제를 쭉 하겠죠? 다 한 다음에 교사한테 보내는 게 있습니다. 보내면은 저한테도 알림이 옵니다. 이게 알림이 오죠. 그러면 교사는 그 알림을 받고 얘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확인해서 그 점검하고 피드백까지 줄 수 있는, 너 잘했다. 검토 끝. 해서 피드백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과제 배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능을 아주 자세히 써놨으니까 여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아예 여기 이제 클릭하시면 링크 걸어놨거든요. 아예 캔바로 만든 교환으로 이동을 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제 화면이 좀 와이드라서 좀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 공유는 그, 어떻게 했냐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캔바로 만든 교환이거든요. 요거를 선생님들한테 다 쏴줬습니다. 여기 링크 걸어놓은 거를, 이 링크를 뭐 QR로 만드시던지 아니면 이 링크를 그대로 보내주시던지 해가지고, 보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어, 이제 쏴준 그 학생들이나 연수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템플릿, 어, 여기 지금 잘못 나왔네요. 여기 템플릿 편집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있는 템플릿을 사용해 새 디자인 만들기. 요걸 하면은 자기 걸로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그럼 이 교환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쓰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수생들이 보는 페이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페이지, 연수생이 보는 페이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쭉 이제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실습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 교환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실습 페이지에 가서 하나씩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자, 여기 앞에 있는 캔바의 기본 기능들, 이제 앞에 보이시면 메뉴들이 있어요. 메뉴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뉴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디자인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기능들을 담았거든요. 실습을 해볼 수 있는 페이지까지 하나하나 다 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음, 템플릿. 여기 디자인이 있습니다. 디자인. 디자인에서 다양한 템플릿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시 템플릿들이 있으니까, 이 예시 템플릿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텍스트도 바꿔보고, 요소들도 이동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는 거죠. 이제 연수하실 때. 자, 그 다음에 요소 넣는 겁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요소는 일러스트나 그러니까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 보시면 일반적인 그냥 이미지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네, 배경이 없습니다. 이 요소에 있는 이미지들은 배경이 없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나죠.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요소를, 다양한 요소를 여기다 넣어 보시게 해서 이제 사용해 보시게 하고 또 이번에는 이 요소 안에 있는 도형을 살펴봅니다. 자, 도형과 이 그래픽의 차이점을 설명하실 때요. 이, 보이시면, 이게 한번 클릭하면은 지금 보시겠지만 핸들이 몇 개인가요? 8개죠.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형이고 여기 그래픽입니다. 핸들이 여기는 4개죠. 다릅니다. 자유도가 다른 겁니다. 도형은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지만 그래픽은 그렇지 않죠. 비율을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설명해 주시고요. 도형은 안에 글씨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제목이 도형으로 만든 디자인인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각 실습 페이지마다 제가 이렇게 미션을 넣어놨습니다. 이걸 하나씩 보면서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복습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레이어 기능입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책상이랑 의자랑 이제 순서가 막 섞여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책상에 앉을 수 있게. 이제 여기 레이어 기능 보시면서 한번 같이 작업해 보시면 되겠고요. 프레임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금 이미지가 잘 안 뜨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에다 이 불빛을, 라이트를 넣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소는 배경이 없다. 사진에는 배경이 있다. 이 요소들 중에서도 배경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요소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배경이 없어서 깔끔하게 이제 좀 잘 어울린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배경이 있더라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배경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까 이것도 설명해 주셨죠? 배경 없애는 거, 이제 여기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습 페이지, 배경 제거하는 실습 페이지 하시고, 텍스트에서는 저희 많이 뭐 한글에서도 하고 PPT에서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깊이 있게 안 했고, 이 캔바만에 자주 쓰이는 이 특별한 기능들, 이 효과를 좀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그 효과에서 그 배경, 또 테두리, 이 두 가지 기능들을 했으니까 한번 이제 여기 실습 페이지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 이 그림에 가려진 텍스트, 그리고 글자 색이 배경색하고 안 맞아서 이제 시각적으로 딱 두드러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텍스트에 효과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강의를 이끌어 가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느냐? 지금 방금 하셨던 텍스트 효과 있죠? 저희 반에 이제 저희 학교에 발명 그 영재 반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캔바로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이제 캔바를 잘 배우면은 이렇게 이제 이미지들을 잘 조합하고 그 이제 텍스트 효과를 넣어가지고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그 직접 실습할 수 있게 이런 것도 페이지도 담았고요. 자, 그리고 업로드나 직접 그리기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앱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저희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잖아요. 앱 다운받는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뭐 가상인간을 생성하거나 AI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이런 앱들을 다운받을 수 있다. 추가 기능들을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여기 있는 목업은 원래는 이제 앱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 요소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목업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품에다가 이미지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 수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면 목업 이제 요소에서 목업이라고 치면은 티셔츠도 있고 뭐 태블릿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 캔버가 조금 느리네요. 나중에 한번 실습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사진과 배경의 차이점.
이제 여기 제가 말하는 사진과 배경의 차이점은 이제 사진을 여기 왼쪽에 보시면 사진하고 배경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이제 미리 캔버스 쓰시는 분은 거기에 있는 개념과 좀 다릅니다. 여기 캔버하고. 자, 여기 사진을 생성을 하시면은 부분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부분적으로 생성이 되고 배경으로 하면은 화면이 꽉 차죠.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진이더라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생성되더라도, 아까 보셨죠? 이게 배경 교체가 가능합니다. 배경 교체 하시면은, 이렇게 아예 배경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실습도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곰이 이렇게 곰이 빙하 위에 올라가는 크기 조절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실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쭉 이제 같이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기능입니다. AI 이미지 편집 기능인데 아까 AI 기능 잠깐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건 AI 기능들 중에서도 이미지 편집과 관련된 기능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참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쭉 보시면은 이 미리 캔버스에 보시면 비슷한 게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가 매직 이레이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기능들은 매직 스튜디오라는 이 편집, 어, 개념에 다 포함되는 기능들입니다. 자, 매직 이레이저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부분적으로 이 이미지를 지우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랩은 이미지를, 여기를 있는 이미지를, 추출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기능이고요. 병합. 이미지를 합치는 거, 그리고 텍스트를 추출하는 거. 참고로 이건 잘 안 됩니다. 이게 외국계 기업이라서 그런지 한글, 글자 같은 경우에는 잘 추출이 안 되더라고요. 예,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실습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된 부분 보면. 매직 에디트가 있는데요. 이제 특정한 부분에다가 어떤 특정 이미지를, 뭐 예를 들어서 사슴 이미지를 넣어줘 라고 하면 넣어줍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유료 권한을 다 넘겼잖아요. 유료 권한을 주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AI 생성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은 조금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직 에디트 같은 경우에 제한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사용 못 합니다. 이것들을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직 익스펜드는 이미지가 확장됐을 때 나머지 공간을 AI가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학생 안 되는 기능들. 이렇게 체크를 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한창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히트를 쳤을 때 그때 하얼빈 저 역사 배우고 있었으니까 하얼빈 역을 매직 익스팬드를 이용해서 요걸 확장시켜서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 막 배치하고 막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이미지 제작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실습으로 담아냈고요. 미래 도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심화 기능,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AI 기능이 있었죠. 그 중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 기능들만 이렇게 묶어놔서 마지막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술 쪽은, 미술 파트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차 시간 구성이 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30분 벌써. 자, 조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1시간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다음 분이 또 기다리실 수도 있으니까. 자, 다음은 이제 국어편입니다. 자, 국어편은 제가 이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AI와 디지털 글쓰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1차 시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2차 시부터 3차 시까지는 자작자작이라는 플랫폼을 과연 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들 어떻게 수업에서 이제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담아냈고 4차 시, 5차 시에서는 이제 그, 이게 전체적으로 제목이 지금 디지털 글쓰기 수업부터 이북 출판까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하고, 경험했던 일에 대한 글쓰기를 합니다. 취육했습니다. 해서 자작자작을 통해서 글쓰기를 좀 수정을 합니다. 그 피드백도 받고, AI한테 피드백도 받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맞춤법 검사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글쓰기를 다 합니다.
선생님도 피드백 주고 고쳐쓰기까지 합니다. 다 됐어요. 글쓰기가 완성됐죠? 그 다음에 이 경험한 내용과 관련된 사파를 생성을 합니다. 그 사파를 각각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책의 형태로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들어가 있는 책의 형태로 출판해서 이제 배포까지 하는 이북의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까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이 북크리에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출판까지 책 출판까지 했는지 이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이 오차시에 담아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AI와 디지털 글쓰기가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어떤 걸로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을까 할 때, 저는 무조건 강의 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 개의 플랫폼에서 동화 내용을 생성하고 사파 제작하고 출판까지 가능한 플랫폼이 있어서 이제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라이팅젤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에서 잠깐 시간이 날지 모르겠는데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라이팅젤. 근데 퀄리티는 확 떨어집니다. 그냥 저는 어떤 용도로 썼냐면 이제 그 강의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글쓰기부터 사파를 넣고 출판안까지 그 과정 절차를 아이들이 체험하는데 좀 의미가 있다. 이 라이팅젤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출판의 과정을 한 방에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떤 도움을 중간에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인터넷이 지금 버벅거리는 동안 다음으로 일단 설명을 먼저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플랫폼에서 이제 다 글쓰기부터 다 사파 놓고 막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배포까지 다 되거든요. 그걸 딱 체험을 한 거를 이제 보여주시고 강의 때. 그 다음에, 과연 이제 AI가 다 해줬다. AI가 글쓰기도 다 해줬고, 그 다음 거기 보면 실제로 뭐 스토리부터 뭐 주제 정하고 제목 정하고 사파까지 다 해주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과연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을까라는 화두를 던져주시고, 그다음부터 과연 그러면 글쓰기에서 AI는 어떻게 활용돼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던져서 이야기를 이제 이어나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경험했던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지나 글감을 제안해주고, 주제를 제안해주고, 맞춤법 검사해주고, 제가 글을 쓸 때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주고, 마지막에 평가해주고, 피드백을 해주는데 그게 교육과정과 좀 관련돼서 평가나 피드백이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쳐쓰기까지 한다면 정말 글쓰기 종합 플랫폼으로서 100점짜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좀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기반 글쓰기 플랫폼이 종합 플랫폼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제가 오늘 할 자자자과 키위티입니다. 근데 키위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비쌉니다. 6개월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 원이 넘습니다. 6개월에요. 그러니까 학교 단위에서 이용을 할 때. 네, 어쨌든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라이팅 젤이나 이쪽 리튼 라이팅 이쪽은 상업적인 용도로 좀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교육 쪽에서 이용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키위트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키위트에는 장점이 저희가 이제 챗GPT를 쓰듯이, 물론 챗GPT의 퀄리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있는 AI 챗봇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나 오늘 있었던 일을 쓸 건데, 그 중에서, 인공지능하고 대화한 내용을, 글쓰기로 쓸 거야. 네가 좀, 어떤 소재들이 있는지 좀 쭉 말해줄래? 하면 소재들을 쫙쫙쫙쫙 던져주겠죠. 이런 식으로 챗봇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글을 좀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근데 이 AI가 완전 완성된 글을 써주거나, 이제 완전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을 정도로 글이 막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I가 피드백을 주는 정도. 여기 이제 키위티 눌러보시면은 사이트 접속해서 이제 그 체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이게 키위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사에다 연락을 하시면은 체험용 계정을 한 달짜리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체험형 계정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연수생들한테 나눠주시면 되겠죠. 한 달짜리 계정. 그리고 거기 이제 잘 말씀하시면은 거기 뭐 PPT까지 다 줍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QT AI가 해준 피드백을 여기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네, QT에서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이건 무료인데, 문해력 더하기라고 해서 이제 글 안에 구멍을 빵빵빵 뚫어놔요. 빈칸을 뚫어놓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절한, 이제 문맥상의 적절한 단어를 찾는 거죠. 이런 그 연습도, 참고로 할 수 있다는 점 이제 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글쓰기니까 저희가 종이에다가 연필로 쓰는 거랑 다르겠죠. 아이들이 생각보다 모바일 세대라서 PC에서 타이핑하는 거 익숙치 않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요. 그래서 이 글쓰기를 좀 익숙하게 적응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저희 학기 초에 실제로 경험했던 데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뒤에서 한 30분이 지났는데 두 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이 독수리 타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타자 많이 안 쳐봤냐고 그러니까 안 쳐봤대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그런 아이들이 좀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연수생들한테 말씀하실 때 이런 학기 초에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은 디지털 글쓰기에 좀 도움이 된다.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렸을 때 한컴 타자 연습 다 해보셨죠?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못 보여드리는데, 라이팅 제는 아직도 안 되네요. 자, 이거 들어가 보시면은, 그, 어, 로그인에,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따가라도 제가 일단 로그인 해놓고 이따가라도 보여드릴게요. 자, 한컴 타자 연습 제가 이제 링크 다 걸어놨으니까, 또는 여기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컴 타자 연습. 이게 옛날 버전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들어가셔 보시면은, 이 기본적인 자리 연습, 여기 그 그림자로 이렇게 손가락이 다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침 활동이나 이제 남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보시면 되겠죠? 쭉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도 있습니다. 이 오락실에 가보시면은 캔디 크러쉬 사가 해보셨나요? 그, 그, 어, 보여드리면 꼭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 색깔이 같은 단어들을 쭉 연결해서 이제 비슷한 단어들을 이렇게 다 치면은 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쌓아가는 게임인데요.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이 디지털 글쓰기를 위해서 반드시 이 타자 연습 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40분이네요. 자, 지금 조금만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자, 자작자작을 2차 시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푸크리트 2차 시 합니다. 자, 자작자작.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AI 코스웨어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수학에서 많이 하죠. 수학에서 진단한 다음에 콘텐츠, 이 진단에 맞춰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평가까지, 피드백까지 해주는 게 이 AI 코스웨어죠. 그래서 자작자작도 AI 코스웨어가 좀 비슷하다. 그래서 그 진단을 해주고, 이게 글을 쓰면은 진단해주고, 컨텐츠를 제공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배경 지식 같은 걸 줍니다.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평가까지 해준다. 피드백도 준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패들렛 많이 써보셨죠? 여기에다가 패들렛까지 결합이 됐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은 한 방에 이해를 다 하십니다. 자,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직접. 자, 가입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가입부터 이제 그룹 개설하기까지 쭉 나오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제목을 뭐부터 하지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클래스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 반만에 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룹을 개설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활동 만들기입니다. 활동 만들기. 그러니까 저 이것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작이 여기 있네요. 자, 저희 반 지금 이제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자, PPT 다 있는 내용입니다.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35강령 5반에 아예 하위 메뉴가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글 폼을 눌러보시면은 이제 아이들이 썼던 글쓰기가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반 아이들하고 했던 우리 동네를 걸어가다 보면 보이는 것이 많다. 뭐가 보이는지에 대해서 글을 쭉 썼습니다. 자, 여기 다 나와 있죠? 여기 그 아이들이, 이 연수생들이 썼던 겁니다. 연수생들이 썼던 이런 글들이 패들렛처럼 쫙 한눈에 보이죠? 자,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이건 기본적인 첫 화면이고요. 이제 그룹을 만든 다음에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활동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활동은 더 큰 개념이고, 글감은 작은 개념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활동을 이렇게 대주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 학교, 계절, 이렇게 대주제를 잡거나 아니면 단원을 잡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좀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글감을 추가를 합니다. 자, 글감을 추가할 때는요, 여기 보시면은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자,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새 글감 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쓸지 가이드라인을 선생님이 만드시는 거죠. 아이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서 글쓰기를 하겠죠. 자, 가이드라인, 이 제목을 넣고요. 그 다음에 설명, 작성 안내 이런 것들을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글쓰기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PPT에 담았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 한 아이가 여러 개의 글을 쓸 수 있는지, 뭐 두 개, 세 개 써서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뭐 제출 마감일을 설정할 건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자, 쭉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이제 다 글쓰기를 한 다음에 AI가 평가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글의 갈래, 그러니까 일기나 뭐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뭐 주장하는 글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이거에 맞게 AI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걸 꼭 설정을 해주셔야 AI 평가가 잘 되겠죠. 그리고 분리정보 추가할 때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아, 이거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분리정보 추가를 누르시면은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이 나옵니다. 이 성취 기준에 그 근거해서 AI가 평가를 해주고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참고해서 이제 글감 만드실 때 이렇게 이 설정들을 잘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미 만들었던 글감을 선택해서 이 활동에다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 이 제작사에서 만들어 놓은, 어, 글감들이 있습니다. 추천해주는 글감. 예를 들어서, 뭐, 환경 써볼게요.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미 이것과 관련된 글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글감 추가할 때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은 이걸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글감을 이제 여기서 해놨는지, 이렇게 지금 하나 제가 선택해서 지금 활동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글감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이거 체크하시고,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가면 돼. 감을 잡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해야 될 건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학생들을 초대해야겠죠. 자, 참여자 관리에 보면은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초대 링크 이제 보내기부터 이제 그 학생들을 초대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다 아주 아주 자세하게 공유를 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괄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간편하더라고요. 엑셀에다가 쫙 넣어가지고 일괄로 만든 다음에 알려줬죠. 이게 저는 이제 뭐 선생님마다 다 다르니까 요거 방법 세 가지를 이제 연수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글쓰기는 학생들이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제 아이고, 이고 학생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제가 활동하고 글감까지 다 만들어 놨잖아요. 학생들은 이제 거기 접속을 해서 아, 그 가입을 하고 접속을 해가지고 저희 클래스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제 클래스에 있으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글감을 볼 수 있겠죠. 거기 들어가서 글 작성을 시작합니다. 자, 글 작성은 자, 제가 아까 만들었던 공유경제의 미래, 이거 방금 아까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글 작성 있죠? 여기 누르시면은 바로 글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이제 PPT에도 담았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화면하고 이게 태블릿에서 보는 거 PC 버전하고 좀 달라요. 이게 똑같은 웹 버전이지만 이 태블릿에서 접속하는 거랑 좀 화면이 달라서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스위치 기능이 여기 아래에 이렇게 있는데 이 처음에는 지금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면 1번 화면만 보입니다. 태블릿에서는. 이게 2번 화면이 안 보여요. 1번 화면에 있다가 스위치를 눌러주시면은 2번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썼던 이 가이드라인을 쭉 보고 나서 다시 확인하고 돌아와서 글을 쓰는 거죠. 아이들 여기다가 제목하고 글 쓰고요. 다 하면은 제출하기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수업이면은 체크하시면 되겠죠. 익명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여긴 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글쓰기를 할 때, 어, 잠시만요. 제가 다른 걸로 보여드려야 돼서. 네, 이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보여드린 똑같은 학생 화면이다. 글쓰기를 쭉 하는데, 하다가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의 가이드라인이 쭉 보입니다. 글감할 때 뭘 써라, 뭐에 대해서 써라, 어떻게 써라, 이런 것들 가이드라인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맞춤법 검사 있죠? 맞춤법 검사가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아이들이 글을 쭉 쓰죠? 쭉 다 썼습니다. 쓴 다음에 맞춤법 검사를 누르면 되는데, 이게 그냥 고쳐집니다. 색깔로 딱 표시가 되는데,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게 지금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고쳐지잖아요. 맞춤법 검사를 하면은. 제 생각에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직접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약간 아쉬운 점인데요. 그냥 이거 글쓰기 입력폰에 넣기 하면은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이 올바른 맞춤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AI 작성 도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글쓰기에 도움이 될 만한 배경 지식 같은 걸 추천해 줍니다. 제가 여기 주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거든요. 봄, 여름, 가을. 쓸 수 있을 글감 같은 거를 추천을 해주죠. 자, 근데 이게 그냥 막 되지 않습니다. 글을 어느 정도 써야 그 글을 바탕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이거 안 나오는데요? 네가 글을 안 써서 그래.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성 도움까지 하면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면은, 이제 아이들은 다 어느 정도 글쓰기까지 다 가능해지는 시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주요 기능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7가지 기능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중복되는 게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좀 중복되는 건 좀 빠르게 강의하실 때 넘어가셔도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학생 관리 기능인데요. 어, 아까 패들렛 말씀드렸죠? 패들렛처럼 한 페이지에다가 몰아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이게 왜 큰 장점이냐면, 보통 제가,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뭔가 결과물이 나오면, 야, 패들렛에다 올려라, QR 띄워놓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기다 그냥 바로 작성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거 말씀드렸고, 이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 딱 보입니다. 놀고 있는 애들, 자고 있는 애들, 안 하고 있는 애들, 미제출이 뜹니다. 가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맞춤법 검사입니다. 아까, 요거 말씀드렸죠. 맞춤법 검사 이제 한번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AI 작성 도구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평가입니다. 평가. 자, 요것도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그 글을 다 써요. 이제 패들렛처럼 다 올라왔죠. 그 다음에 단계가 아이들이 했던 글들을 인공지능이 한 번 피드백을 해줍니다. 1차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피드백을 제가 눌렀어요. 여기. 있죠. 작성글 피드백 있죠? 여기 눌렀습니다. 자, 피드백을 누르면 여기서 쭉 보시면은 아이들의 평가 점수가 나오죠. 어떤 거에 근거해서 점수를 내렸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글감 만드실 때 기준 설정을 했습니다.
교육과정 그 성취 기준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제, 어휘, 문법 이런 것들도 이런 기준으로도 평가가 되고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도 됩니다. 자, 그리고 종합평가도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뭐 한마디로 대시보드의 개념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유료 버전, 이제 유료 기능에서는 무료 기능과 유료 기능을 좀 이제 차이점을 짚어주셔야 되는데요. 무료 기능에서는 한 명 한 명 지금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피드백이 돼 있죠. 한 명 한 명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피드백하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료 버전에서는 굉장히 다인수업급에서는 귀찮겠죠. 자, 그래서 이 유료 버전에서는 이거를 한꺼번에 그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학생 피드백하기가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이제 한꺼번에 피드백이 딱 작성되겠죠. 그리고 무료 버전에서는 30번만 그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체험해보라는 의미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가 아닌데? 잠시만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점수와 그리고 평가 피드백까지 할 수 있고요. 벌써 52분이 돼버렸네요. 아이고. 자, 피드백 쪽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예시도 넣었습니다. 여기 이제 강의하실 때 학생 글, 그리고 피드백을 이제 한 번씩 짚어주시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괄 피드백 작성. 그리고 이제 그걸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1차로 피드백을 한 다음에 다 학생들한테 뿌릴 거냐? 그렇지 않죠. 2차로 저희가 스크리닝을 한번 해야겠죠.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아이들의 학생들의 피드백을 한 번씩 보시고 어느 정도 검토하신 다음에 요걸 눌러주셔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노출. 처음에는 학생들이 피드백한 게 안 보여요. 요거를 눌러주셔야 피드백이 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좀 빠르게 하고 있어서 좀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PPT를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여기 제가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해서 써놨어요. 자, 그리고 패들렛과 동일하게 좋아요, 댓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북, 그 푸크리에이터처럼 디지털북으로 만들어서 배포까지 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단점. 자, 푸크리에이터는 그냥 공유 링크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가입 안 했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건 학생이건 선생님이건 다 볼 수 있습니다. 링크만 있으면. 그 책을 만들어서. 근데 디지털북에서는 여기에 가입된 학생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북으로 만든 이 디지털북을요. 자, 그걸 한번 짚어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물론, 모집단이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반응들을 살펴본 것들을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들의 피드백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게 클라우드 기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클라우드 기반이면 캔바 같은 거 보면은, 쭉 작업하시다가 저장 버튼 누릅니까? 안 누르죠. 자동 저장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이 아니라서 중간중간 저장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날아갑니다. 요거 꼭 강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AI가 할루시네이션이 있죠.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스크리닝이 필요합니다. AI가 피드백을 쭉 줬으면 그걸 그대로 뿌려버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선생님이 2차로 한번 보시고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적용 팁까지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아이들의 피드백을 다 종합하고 제가 수업한 후기까지 담아서 이렇게 넣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제가 글을 만들어서 책으로 출판하는 거잖아요. 중간중간 삽화 넣기는 제가 방금 그 미술편에서 만들었던 리튼 캔바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걸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북 만들어서 출판하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푸크리에이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 차시에서는 글과 사파가 다 만들어졌죠. 요거를 합쳐서 편집해서 책의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캔바랑 푸크리에이터를 같이 썼습니다. 두 번째는 북크리에이터만 썼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캔바하고 북크리에이터를 쓰면은 디자인 툴이다 보니까 캔바로 제작을 하다 보면은 품질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 깔끔하고
아주 세련됐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죠. 굉장히 멋집니다. 근데 푸크레이터는 사실 약간 조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미지들이 조금 허접해요. 이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물론 그 푸크레이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푸크레이터 안에 캔버를 연동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절대 그다음부터 안 씁니다. 왜냐면 이게 그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히 이제 PPT에 또 다뤄놨지만 잘 호환성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캔바로 작업한 다음에 이거 PDF로 다운 받아가지고 푸크에다 올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요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캔바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캔바 디자인 툴, 캔바와 푸크레이터로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캔바는 제가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만 담았습니다. 자, 여기 이것도 제가 번호까지 넣어서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만든 작품도 넣어놨어요. 표지 만드는 거, 이 띠지까지 만드는 거까지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속지 만드는 거, 이렇게 합치는 것까지 해서 완성을 했고요. 샘플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이 그 동화책 샘플 넣어놨고요. 링크 누르시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출판하는 거. 아까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렸죠? 왜 굳이 이제 거기서 이 모노 플랫폼으로 그냥 아까 했던 자작자작에서 그냥 글 쓰고 그냥 퍼트리면 배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이게 그 안에서 이제 푸크레이터로 이게 공유를 했을 때, 그, 어, 가입을 안 한 사람도 볼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푸크레이터로, 활용해서 이제 이북을 만들어 배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푸크레이터 제작.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푸크레이터만 사용해서 이제 제작하는 방법을 쭉 담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푸크레이터 전체적인, 기본적인 기능부터, 기본적인 기능들 이렇게 담아냈고요. 그 앞부분에서는 그 푸크레이터의 장점, 이런 장점들을 담아냈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다른 학습 결과를, 이게 푸크레이터를 캔바나 패들렛과 비교했을 때 푸크레이터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그 장점들을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책을 읽는 느낌이 나는 그 애니메이션 효과이죠. 이북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이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결과물을 제가 제작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만들었던 푸크레이터 활용 예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다양한, 이제 푸크레이터 강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일반적인 강의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만의 이제 차별성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학교, 아이들하고 수업했던 걸 쭉 담아냈으니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살펴보시면서 푸크레이터 이렇게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입 넘어갈게요. 기능들도 이제 다 여기 보시면은 그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담아냈습니다. 여기 보시면서 이제 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게 어떤 단계냐면 아까 글 썼죠? 제작자로 글 썼습니다. 그다음에 사파 만들었죠? 가지고 와서 아까는 캔바로 가져왔죠? 지금 캔바가 아니라 푸크리에이터로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서 편집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요. 자, 그리고 이제 특징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요. 이제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점 한번 짚어주면 좋겠죠. 지금 이제 북크리에이터를 이렇게 처음 접속을 하면은 무료 버전은 이렇게 책장이 두 개가 생깁니다. 라이브러리가 하나, 두 개 생기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 첫 번째 책장은 비밀 책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볼 수 있는, 남한테 공개하지 않는 책장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개 책장이라고 수업용 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여기서 주로 수업을 하고, 여기서 다 만든 책자를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보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버전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책장을 제공을 하고요. 이 책장 안에 책이 쌓이잖아요. 학생들이 만든 책들이 쌓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만든 책들입니다. 이렇게 책들이 쌓이는데요. 40권까지 쌓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40권이거든요. 학생들하고 하는 활동들을, 어, 40권이 이렇게 쌓이면은, 만약에 20명이면은, 20명이 두 권만 수업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유료 가입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료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이걸 좀 이제 강의 때 강조를 해 주십시오. 방법은,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요건데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책장 보여드렸죠? 40권이 이제 풀인데요. 다 차버리니까 요거를 만약에 20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20명이 책을 만들었어요. 20권이죠. 요거를 하나의 책으로 그냥 합쳐버릴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콤바인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료 버전이어도 계속해서 한 권 맞춰서 내 비밀 책장으로 보내고 또 한 권 맞춰서 내 비밀 책장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료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권을 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쭉 담았습니다, 여기. 콤바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어, 한 권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네, 여기 지금 113쪽, 112쪽부터 쭉 보시면은 책을 한 권으로 만드는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무료하고 무료의 차이점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로 다시 왔다 갔다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부크레이터 교사 계정 혜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구분만, 처음 가입할 때 구분만 합니다. 학생으로 할지, 교사로 할지. 그리고, 설명드렸고요. 40권까지 제작 가능하고요. 라이브러리 두 종류고,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아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처럼 추가 기능을 이렇게 앱을 다운받아서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캔바도 있죠. 근데 이제 수업을 진짜 실제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좀,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 학생 참여 활동인데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포크레이터가 접속이 안 됩니다.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태블릿이나 PC로 이제 접속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이제 학생들하고 태블릿, 그, 인, 어, 이 포크레이터를 태블릿 안에 이 아이콘으로 이렇게 홈화면에다 추가하는 과정도 이렇게 제가 넣어놨거든요. 크롬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그 홈화면에다가 이 아이콘 형태로 이렇게 넣어놓는 그 과정도 담아놨으니까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9시 3분 때 담당자님 혹시 제가 한 10분 정도 몇 분 정도 더 써도 될까요? 제가 시간 계산을 못했네요. 원래 9시부터 시작인데, 네, 한 10분 정도 혹시 10분에서 괜찮으실까요? 네. 15분까지 좀 잘라도 될까요? 어, 죄송한데.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설정도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설정을 담았거든요. 여기 톱니바퀴 누르시면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이제 초대 코드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 초대 코드로 학생들 초대해가지고 시작하는 것까지 이렇게 자세히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이게 사실 유료 기능이에요. 협업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유료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변치법도 여기 담아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을 전체 화면으로 보여줘서 같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학생의 작품을 같이 보는 방법도 여기 담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어가 끝났는데요. 제가 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마지막, 예, 수학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수학은 알지오메스라는 툴을 담았습니다. 아마 이제 한 번쯤 접해 보셨을 텐데요. 도용하고 측정 영역에 특화된 플랫폼입니다. 자, 이게 제일 최대 장점이 뭐냐면 교육청 산하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있어요. 이 과학창의재단에서 제작을 해서 다 무료로 풀어버렸습니다. 유료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무료입니다. 근데 퀄리티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두 차시로 해서 나눴는데요.
이제 전 초등이다 보니까 알지오메스가 알지오메스 키즈하고 일반 알지오메스가 있어요. 중고등에서 활용하는. 저는 키즈에 좀 초점을 맞춰두고 제작이 되었다는 걸 좀 말씀을 염두해 주시고요. 여기, 키즈 보시면은, 어, 주요 기능이 세개입니다. 평면 도형, 입체 도형, 그리고 활동지 만들기 세 가지로 연결이 되고요.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알지오메스만의 장점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작도나 측정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3D 도형을 뭐 평면에다 그릴 수 있죠. 근데 360도로 이렇게 회전해 가면서 보거나 아니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로 측정이 안 되죠. 원을 그려놓고 자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줄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줄자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 알조메스를 이용하면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센티미터로 잴 수 있습니다. 길이 측정이 됩니다. 이런 장점들을 쭉 설명을 해주시고요. 기본 기능 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고, 어, 기본 기능을 이미 알지오메스에서 잘 익힐 수 있도록 튜토리얼을 심어놨습니다. 튜토리얼 보시면은 이렇게 뭐 학년별로 그 단원별로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 튜토리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개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방법 알려주고요. 따라하면 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학생들하고 몇 번 해보시면은 금방 따라합니다. 자, 그리고 RGO 교실도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튜토리얼도 부족해서, 이제, 어, 학생들이 이제 둘 다 뭔가 해볼 수 있는 도구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튜토리얼은, 어, 기본 기능을 이렇게 따라서 익히는 도구고요. RGO 교실은 스스로 학습할 때 쓰는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받으면서 이제 그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면서 그려봐 하면서 따라서 하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RGMS 교실까지 다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이제 교육과정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게 아까 제가 기능을 말씀드렸지만 활동지도 만들 수 있거든요. 활동지. 이 활동지를 제가 하나하나 좀 제작을 한 것도 있고, 잘 만드신 공개된 컨텐츠를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써놨죠. 각 페이지에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예를 들면, 자, 여기, 이 학년, 단원, 제가 이 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도형과 측정 단원은 다 담았습니다. 여기 학년, 차시, 단원, 학년, 학기, 단원, 차시까지 다 여기 제목으로 담았고 관련된 개념들, 그리고 그 알조메스 활동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를 강의하실 때 이제 같이 연수생들하고 하셨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연수생들한테 나눠주면은 이게 그 전체 학년에 있는 도형과 측정 영역이 다 있다고, 담아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가서 수업 자료를 그냥 쓸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금 기본 기능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4학년, 2학년, 4학년, 2학년.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지금, 예, 됐네요. 네. 이렇게 학년과 차시 단원까지 다 해놨으니까 쭉 설명하시고 이런 거를 하는 활동이다라고 하시고 링크 따라서 가서 실습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평면 도형입니다. 뭐 밀기, 뒤집기까지 다 있어요.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입체 도형입니다. 입체 도형 초등학교에서 생각보다 깊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교과서 보시면은 이 입체도형에다가 기호도 써놓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입체도형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로 겨냥도, 두 번째로, 그 다음 전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알즈메스에서 해볼 수 있다는 거 쭉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겨냥도 보시면은 보이는 부분 실선, 보이지 않는 부분 점선으로 표현하죠. 교육과정에서도. 자,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교육과정과 차이가 나는 게 전개도에서도 접히는 부분이 점선이거든요, 원래. 근데 실선으로 표시가 돼. 여기가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좀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전개도. 피고, 접었다가 다시 펼쳤다가 왔다 갔다 계속 가능합니다. RGMS에서. 예, 이 전개도 생성이 가능한 도형들도 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쌓기나무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옆에서 그 위에서 본 모습까지
다 이제 이 RG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D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시간 관계상. 자, 점선 면의 모양 색깔이 원래 평면도에서는 다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선 색깔을 보라색, 이건 빨간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면 색깔도 여기 파란색 이렇게 색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체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교과서 활동 1 보면은 겨냥도 완성할 때 보이는 부분 실선, 보이지 않는 부분 점선으로 표시를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체크해서 할 수 있는데 평면도에서는 입체도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모양 변경이 안 돼요. 색깔 변경도 안 됩니다. 직육면체 성질에서 서로 마주보는 면을 똑같은 색깔로 색칠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구현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 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지오메스 문서 만드는 법.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활동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활동지를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쭉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지 안에서 작도, 측정도 다 하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 각의 크기에 대해서 알게 된 점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아래다가 서술형을 쓰는 거죠. 그리고 작도도 해보고 이렇게 활동지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사례까지 담았습니다. 제가 이제 공개 수업할 때 썼던 수업 지도안을 다 담았습니다. 학습 과정안, 학습 활동 결과, 프리젠테이션까지 다 담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중점 사항 뭐 이런 것들도 담았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어 이제 실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디지털 도구만으로만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 측정 경험에 공백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실제 작도를 하고 지금 이제 알지오메스가 그 측정과 작동하는 그 전문 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지 않고 종이와 연필로 해보지 않고 디지털 도구로만 하면은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호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각도 잴 때 저희가 직접 각도기를 갖다가 이렇게 재는 거하고 이 그 알지오메스에서 각도 재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지오메스는 약간 반자동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쟀을 때 아이들이 못 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다 중요하다라는 두 가지 경험이 다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도안을 하나씩 보면서 이제 팁들을 좀 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해보실 분들도 있으시니까 지도안 이 2차 시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팁들을 쭉 담아냈고요. 마지막이 활동이 이제 이게 미술하고 수학하고 융합 수업이에요. 그래서 캔바로 이제 선대칭 도형으로 이제 선대칭 이미지를 만드는 이런 활동까지 다 담아냈으니까 한번, 어, 이것도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후기와 수업 팁까지 담아냈고요. 제가 더 드리고 싶은데, 더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혹시 이제 교환을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담당자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도 달아드리고 하겠습니다.